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장막벽, 내력벽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받지 않는 그런 벽이에요. 아, 됐다. 그리고, 자, 그리고 보면은, 옆에 보면은 여기 벽돌 쌓는 방식이 있죠. 여기 보면 벽돌을 쌓을 때는 이렇게 막힌 중간 가다가 막혔잖아요. 막힌 줄로 쌓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중이 받으면 밑으로 이게 퍼져야 되는데, 자, 막힌 줄눈이 있고 또 통줄눈이 있어요. 밑에 보면 통줄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눈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구조적으로 더 안정이 돼 보여요? 구조적으로 안정된 게 막힌 줄눈이잖아요. 그래서 막힌 줄눈으로 쌓는 게 원칙이고. 근데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통줄눈으로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그냥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했고, 요거 지금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0.5B, 1B 쌓기에 해당되는 벽 두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좀 나와요. 그래서 벽돌 쌓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식, 네드란스, 불식. 이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죠?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핵심만 더 얘기하면, 조금 핵심만 얘기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구조적으로 좋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기말고사에. 자, 일단 보면은, 쌓기 방법을 한번 볼게요. 쌓기 방법을 보면, 이게 글씨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보여요. 설명 보면, 자, 영식 쌓기랑 불식 쌓기는 서로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요 지금 쌓는 게, 뭐 1단에다가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길이를 번갈아 가면서 쌓는 게 영식이랑 불식 쌓여요. 불식도 마찬가지로 길이, 마구리. 그래서 1.5B를 쌓는 게 기본 원칙이고, 중요한 건 이제 코너 부분에 보면은, 여기 지금 코너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오토막이 들어가요, 이오토막이 들어가고, 화장식 쌓기는 7오토막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오토막이 들어가는 이오토막이나 7오토막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코너 부분에 통줄눈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식 쌓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치밀하게 이오토막, 조그만 토막을 넣어가지고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게 영식 쌓기고, 근데 영식 쌓기보다는 사실 조그만 거 여러 개 넣는 것보다 요 화장실 쌓기는 7호토막이 들어가거든요. 7호토막 크게 들어가요. 조그만 게 여러 개 들어간 것보다는 7호토막 몇 개를 이렇게 더 작업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쌓기는 구조적으로 조금 거의 구조적으로 튼튼하긴 한데, 구조도 뭐 적당히 괜찮고 작업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화장실 쌓기가 작업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영식 쌓기는 이제 이오토막을 쓰다 보니까 폐기물이 별로 안 나와요. 다 조그만 거 다 쓰니까. 근데 화장실 쌓기 같은 경우는 7호토막을 쓰다 보니까 2호토막이라는 폐기물이 어디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좋은 거는 영식 쌓기가 좋다. 다만 화장실 쌓기는 좀 작업이 편하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뭐 불식 쌓기가 있어요. 불식 쌓기. 자, 이 불식 쌓기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마구리개가 번갈아 가면 있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그거만 옆에 있는 인면만 봐도 저게 불식인지 미식인지 딱 알 수가 있는데,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 이쁘다고 하네요. 이쁘다고 하는데, 뭐 미적인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통줄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옆에 미시 쌓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시 쌓기는 마구리 쌓기 한 번 한 다음에 길이 쌓기를 다섯 칸 하죠. 5칸. 저게 장점이 뭐예요? 저거는 뭐 구조적으로도 뭐 그냥 뭐 아주 뭐 나쁘진 않은데, 장점이 뭐냐면 길이 쌓기 면적이 많잖아요. 만약에 길이 쌓기 면적이 많다는 거는, 내가 만약 치장벽돌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다가는 그냥 치장벽돌이 아닌 그냥 막벽돌을 넣는다고 한다면, 길이 쌓기가 많으면은 그만큼 치장벽돌 양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마구리면은 좁으니까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길이면 하나, 둘, 뭐 통통통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 미시 쌓기가 길이 쌓기 면을 5칸, 한 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 쌓기 면적이 많아지니까 더 좀 비싼 벽돌을 좀 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인 거예요, 미시 쌓기가.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영국 사람들만도 합리적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애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시 쌓기는 그렇게 보면 되고 훨씬 합리적이고, 그래서 길이 쌓기를 5칸을 하고 마구리 쌓기를 넣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 말로 그림으로 하면 편한데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미식, 영식, 불식, 뭐 화란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쌓기는 내미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 쌓기는 안에 공간이 있는 거. 왜 공간이라고 또요? 중공벽이잖아요. 단열을 위해서, 단열이라든지 차음을 위해서 중간에 비워놓고, 그러니까 50에서 한 60, 70 정도의 공간을 넣어서 그 공간 자체가 단열을 하는 거고, 장식은 뭐 이것저것 있고, 연못 쌓기, 영롱 쌓기는, 7번의 장식 쌓기에 보면은 영롱 쌓기라고 있죠. 이제 구멍 뚫어져 있는 거. 각종 무늬 쌓기라든지, 좀 이렇게 벽돌로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으면은, 벽돌 자재는 비교적 이렇게 비싼 자재가 아니에요. 건축 자재여서. 근데 그냥 벽돌 쌓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모양을 좀 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돌려서 쌓는 한쪽 부분, 패턴을 좀 만들고자 할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엄모 쌓기라든지, 영롱 쌓기라든지, 무늬 쌓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식 중 하나이고, 내 쌓기가 있죠, 내 쌓기. 내 쌓기는 조금씩 내밀어 쌓기인데, 이거 말로 설명하면 어렵고, 그림으로 보면 쉽죠. 이게 내 쌓기예요, 이게. 조금씩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것도 조금씩 내밀어서. 근데 얼마큼 많이 내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벽돌 하나당 8분의 1씩 내미는 거예요. 8분의 1씩만 조금씩만 내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내릴 때는 4분의 1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저거 왜 내밀죠, 근데? 내미는 거에 위에다가 뭐에다가 얹혀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루를 얹혀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쌓기를 한 이유는 여기다가 마루를 파기 위해서 여기다가 장선을 대려고. 장선을 대기 위한 장선 바지를 하기 위해서 마루를 위에다가 얹히려고. 보통 우리 RC 구조에서는 요거를 할 때 벽돌로 안 하고 헌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요. 헌치 좀 튀어나오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마루도 얹혀놓지만 또 벽돌을 얹혀놓기도 하고. 이 벽돌 같은 거 이거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진다면은. 이 밑에 보면 철물이 있거나 고정 철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밑에 헌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주면 그 헌치에서부터 쌓기 시작하는. 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헌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쌓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붕처럼 이렇게 지붕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내쌓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내쌓는. 많이 쌓더라도 입이만큼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내쌓아가지고 막 크게 내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입이만큼까지만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영롱 쌓기, 구멍이 뚫어져 있는 영롱 쌓기, 요거 돌려가지고 조금씩 중간중간만 하나씩 돌려가지고 쌓는 방법, 패턴으로 만드는 게 이제 엄보 쌓기. 근데 엽서 쌓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창대 쌓기인데, 창대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창을 옆세워서 하면은 물이 이렇게 창을 맞고 흘러가겠죠. 그래서 물이 만약에 이 창대 쌓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 벽면을 타고 오잖아요. 그죠? 벽면을 타고 오면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물이 벽을 타고 와요. 그러면 저게 백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하얘져요. 저게 나중에 물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요 창대 쌓기를 해주면 물이 이렇게 오다가 물이 오다가 여기서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벽을 물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거겠죠. 아무래도 줄여줌으로써 백화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저 창대 쌓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중요해요.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벽돌 쌓기 할 때 그 일반 사항들이에요. 일반 사항들. 그래서 뭐 물을 축이고, 일단 앞에 거 타이틀만 보면 물을 좀 벽돌을 시공하기 전에 물을 좀 축여놓죠. 왜 축일까요, 근데? 물을 왜 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벽돌이랑 시멘트랑 붙었을 때 만약에 그 벽돌에다가 만약에 물을 안 축여놓으면 그 벽돌이 그 몰탈에 있는 물을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그 몰탈의 기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잘 붙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물을 다 축여놓는 거예요. 벽돌에다가. 그런 거 있고, 몰탈 배합은 뭐 이렇게 1대3, 1대1 이렇게 있고, 경도는 뭐 10시간 정도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몰탈이 굳기 시작을 해서 10시간이 되면 거의 다 붙어버려요. 웬만한 거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밟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줄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본 말로 매지라고 하는 거, 줄눈 놓는 거,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 그거는 몇 cm가 기본이다? 1cm 기본이다. 10mm. 줄눈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치장 줄눈은 뭐 6mm도 할 수 있고. 자, 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못 지나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또는 12시간 동안 거기다 뭐 쌓아놓거나, 등분포 하중, 집중 하중. 등분포 하중은 고르게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고, 집중 하중은 한 번만 누르는 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12시간 동안, 3일 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해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 보면 세로 기준툴 기입사항이 있어요. 세로 기준툴은 이제 벽돌을 시작하는 점, 코너에서 시작하는 점에 기준툴을 쌓아놓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략적인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내용들.
1번부터 5번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인데, 저런 내용들을 세로 교재에다가 적어놓으라. 저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실기시험에서 주관식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걸 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중요하니까 쓰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있다. 읽어봐서 뭐,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많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앵커볼트, 뭐, 테드리버 뭐죠, 테드리버? 테드리버는 여기 테두리 있는 거, 월거들. 우리 벽에는 벽 위에 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테두리버라고 하고, 보통 이거 아시고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홀 같은 데 있죠. 엘리베이터 홀, 이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그 계단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기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벽 자체가 내력벽으로 둘러싸여진 네모 큰 벽이잖아요. 이거 겉으로 큰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에다가 뭐가 걸쳐야 되잖아. 보가 가서 걸어야 되는데, 보가 거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뭐 건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바깥쪽에다 테두리볼을 이렇게 보통 줘요. 테두리볼 가서 걸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것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벽 위에는, 내력벽 위에는 테두리볼가 있을 확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테두리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근데 조적구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RC구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조적구조 같은 경우는 벽돌이잖아요. 벽돌이 균등하게 이 하중을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볼을 넣는다. 그림으로 보면, 이게 말로 설명하면 또 어렵지만,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죠. 그림이? 없어. 아, 이게 이런 게 테두리볼이에요. 쉽게 하면 이게 테두리볼, 요게 테두리볼. 벽돌 위에 있는 거.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자, 됐죠? 그래서 일단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단기는 정해져 있죠. 1.5m.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자중 때문에 밑에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1.5m 쌓고, 그 다음날 쌓고. 그러니까 보통 한 층 같은 경우는 뭐 3m 정도 되니까 여러 명이 붙으면은 이틀이면 한 층은 다 싼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공사들. 사람만 집어넣으면 웬만한 건 벽돌 공사는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투입을 하면 금방 이제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보통 벽돌 공사다. 그래서 마감 같은 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사할 때 외부 마감을 벽돌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공사하는 게 어려움이 없고 예측하기가 쉽다. 뭐 그렇게 보면 되고. 아까 창틀 쌓기 제가 설명했고, 창틀 쌓기 할 때도 물 끊기 홈 같은 것들을 주의해라. 자, 그런 내용이 있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줄눈 모양이죠. 줄눈을 할 때 줄눈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줄눈 모양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민줄눈이라든지 오목줄눈 같은 경우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쓰죠. 이렇게 벽돌에다가 안으로. 그래서 줄눈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사실 먼저 줄눈을 파요. 벽돌을 먼저 쌓고 나면 몰탈이 막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막 지저분해요. 막 어떻게 막 튀어나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벽돌을 쌓자마자 한번 줄눈을 눌러줘요. 이렇게 쭉 뭐 바퀴 같은 게 있어요. 바퀴 같은 걸 달면서 계속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줄눈이 눌러줘요. 그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현장 가면 아줌마들이 많이 하시는데 줄눈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줄눈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다 넣어줘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줄눈 처리를 이렇게 해라. 민줄눈 하든지 오목줄눈을 처리하든지.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은 타일 할 때도 공통이에요. 타일도 줄눈이 들어가잖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벽돌을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균열의 원인이에요. 균열의 원인은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도 원인이 되지만 당연히 설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또 잘못하면 뭐 균열에 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설계자가 될 거니까 설계상에서 어떤 게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설계상의 원인을 보면 너무 하중이 이렇게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쪽이 막 하중이 무겁게 설계하면 뭐 이쪽은 건물이 이만한데 여기 좀 좁아요. 그럼 거기에 이 조인트 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하중 차로 인해서 이쪽에 지반이 내려가니까 균열이 생기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창의 크기, 창을 너무 많이 달았어. 창 많이 달은 르꼬르비제는 뭐 창을 뚫었던데, 그거는 이제 골조 RC 구조에서는 창 뭐 마음대로 뚫어도 돼요. 근데 조정으로 만약에 내 구조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창을 반밖에 붙였어요. 구조상 내가 전체 면적의 길이의 반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근데 반을 더 뚫었어.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다들 많이 뚫었다, 나 뚫었다. 그러면 그 뚫는 거 너무 많이 뚫어 보이면 그 조인트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중 하우징이 뭐 이렇게 인면이 불균형하거나 계급부를 너무 불균형하게 배치하거나 또 골고루 배치해야 돼. 조금 2분의 1을 하다 여기는 뭐 왕창 떨어져 여기는 또 조밀하게 안 뚫고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뚫더라도 규칙적으로 배치를 잘하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 뭐 하중에 어디에도 집중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설계상의 미비. 자, 시공상의 결함을 보니까 뭐 이렇게 시공을 잘하면 되는데 대략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컨트롤 조인트가 이제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 컨트롤 조인트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기억 안 나죠? 컨트롤 조인트가 몇 개 있었잖아요. 이제 시공 줄눈이 있고 익스펜션 줄눈이 있고 컨트롤 줄눈이 있는데 이제 컨트롤 줄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균열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왕 생기더라면 이쁘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이왕 생길 줄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게 이제 컨트롤 줄눈이에요. 컨트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외에 이제 좀 익스펜션 줄눈이랑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줄눈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 게 특이한 게 보면은 3번에 보면 이질재와 접합부가 있어요. 이질재 접합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게 이질재라고 하는 뭐냐면 벽돌이랑 뭐 벽이 금속 프레임이 만나는 거. 벽돌하고 뭐 경량이 만나는 거. 가능하면 이렇게 설계하면은 안 좋아. 그냥 이질재가 만나는 거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왜냐면 당연히 이질재가 만나는 거니까. 거기 균열이 생기고 거기 하자가 글로 막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파악을 해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생기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좀 이렇게 시공할 때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보고 감리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질재가. 그래서 시공을 잘 해라.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백화현상. 아까 백화현상 잠깐 얘기했죠. 백화현상은 시멘트 몰탈이 하얗게 바뀌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백화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똑같아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배웠을 때 뭘 배웠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뭘 배웠죠? 아무튼 뭐 있어요. 아무튼 백화현상이 뭐냐면, 자, 우리 시멘트는 그 수산화칼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섞여서 수산화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하얘지는데 어디 이산화탄소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같이 합쳐졌을 때 다시 말하면 물을 만나면 거기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탄산칼슘은 산성이에요. 그거 할 때 했잖아요. 우리 중성화 할 때 탄산칼슘이 되면 산성화 된다는데 알칼리가 산성이랑 시멘트는 알칼리잖아요. 근데 산성이 되면은 알칼리가 더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중성화 된다는 얘기가 같은 거잖아요. 알칼리성을 잃어버리니까.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탄산칼슘이 생성이 돼가지고 하얗게 됐구나. 그럼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백화현상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의 접촉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의 접촉을 피해라. 그래서 백화현상 방지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들이에요. 뭐 방수제를 바른다든지, 뭐 파라핀을 뭐 칠한다든지, 뭐 파라핀 같은 건 양초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칠한다든지 해가지고 발수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런 효과를 내서 물과의 접촉을 피해라 라고 하는 게 백화현상을 막는 방법이다. 다 보면은 지금 백화현상 관련된 거는 다 콘크리트와 시멘트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시멘트에서 일어난 뭐 중성화. 아마 중성화 현상이 아마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나요? 제가 문제를 미리 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략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막 흥미를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뭐 하고 있는지 막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벽돌하고 있는 거예요, 조적사기 벽돌 하고 있는 건데, 자, 벽돌로 아치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아치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쐐기 모양이잖아요.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주문해서 만들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그게 바로 본아치. 내가 벽돌 모양을 우리 아치로 만들게끔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주문하는 게 본아치고, 막 만든 아치는 뭐냐면 그냥 현장에서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작업자분이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마름질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든 아치가 막아치.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줄눈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줄눈. 그냥 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형태의 벽돌을 그냥 쓰되 줄눈의 양으로 줄눈의 크기를 마름모로 만드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지만 줄눈도 이제 굳어버리면은 하나의 구조체가 되는 거니까. 뭐 충돌의 아치는 이격으로 뭐 그림이 있는데 뭐 그림이 잘 도움이 안 됐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자, 그래서 아치를 벽돌로 아치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아치를 만드는 방법은 뭐 본아치, 막 만든 거친 아치, 충돌의 아치 뭐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아치 종류들이 있죠. 이거 참고로 보세요. 아치 여러 가지 종류의 아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직 하중을 수평 하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중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장력이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인장력을 없애버리고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바꿔주는 게 아치인 거죠. 자, 됐고, 이제 블록을 지금 벽돌까지 끝났고, 이제 블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블록은 벽돌보다 좀 크죠. 그리고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왜 뚫어져 있죠, 여기? 아무튼 떨어져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하고. 자, 블록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은 가로, 세로가 옆에서 봤을 때, 블록이 쌓여져 있는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똑같아요. 블록은. 벽돌은 뭐 이렇게 쌓여 모양이 다르지만 뭐 길이 쌓기, 마구로 쌓기, 뭐 세워 쌓기 이래가지고 옆에서 인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바뀌지만 이 블록은 안 바뀌어요. 그냥 똑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무조건 400에 200이에요. 390에 190. 그러니까 400에 200이라는 얘기죠. 400에. 두께만 다른 거예요. 두께가 달라가지고, 만약에 두께가 100짜리가 있고, 150짜리가 있고, 그리고 190짜리, 200짜리가 있는 거죠. 210짜리는 이제 없어도 되고, 100, 150, 190. 그래서 2인치, 4인치, 8인치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2인치가 이제 2인치, 4인치, 2인치, 4인치, 6인치. 4인치, 6인치, 4인치, 6인치, 8인치. 4인치가 두께가 100짜리죠, 100짜리. 계산해보면 나오죠. 인치랑 뭐, 환상기 돌려보면. 4인치, 6인치, 8인치. 자, 그렇게 해서 그 치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 두께 100짜리 블록 한번 들어봤나요? 무겁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두께가 만약에 200짜리면 더 무겁겠죠. 이비쌓기가 되는 거니까. 일비쌓기가 되는 거니까. 벽돌로 보면. 자, 그런 거, 어쨌든 사이즈는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아까 도시는 내가 설명을 했고, 400도시, 500도시는 설명을 했죠. 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벽돌을 만들고 블록을 만드는 건 도시 개념이에요. 항상 도시. 내가 어떤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는 오랫동안 양생을 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1시간만 양생해도 그 강도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도시 개념이고. 자, 형태를 보면, 이 블록 형태를 보면 일단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고리. 여기 보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고리면을 내가 이쁘게 하고 싶을 때 마고리 쌓기 하고, 여기 창대 쌓기. 창대 블록 이렇게 내려와서 물 꺾기가 자연이 되고, 이게 뭐죠? 이게 인방 블록이라 가지고 이렇게 U자망으로 돼 있는 인방 블록이 있어요. 저 안에다가 뭘 배근해요? 철근을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로 배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방 블록을 쌓아놓고 철근 배근한 다음에 여기죠, 인방. 그러면 인방 블록이 되고, 그 요거는 뭐죠? 창센 블록이라 가지고 창 옆면. 여기다가 창을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좀 어디다가 걸쳐놔야 되는데 걸칠 데가 없어요. 딱 걸쳐지잖아요. 기역자를 꺾어줘가지고 거기다가 딱 창대를 거치면 되니까 창쌤, 뭐, 엘리베이터 잼 그러잖아요. 잼 옆면. 창쌤, 창잼 블록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블록 공사의 치수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보고, 구멍이 왜 뚫어져 있는 거는 뒷부분에 나와서 뒷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뭐 시방사항이에요. 그래서 블록 쌓기 할 때 시방사항은 벽돌이랑 거의 같아요. 다른 것만 보면 되겠죠. 다른 것만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아이고. 옆에 단면을 보면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거 살이라고요. 요거를 살두께인데 살이 두꺼운 쪽에 위로 가는 거예요. 두꺼운 쪽에 위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 보면 어떤 사람 블록 다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얇은 블록을 밑에 얇은 쪽을 살두께가 얇은 쪽을 아래에다가 쌓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뭐래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제 채워넣는 거죠. 콘크리트를 채워넣기 전에 뭘 넣어요? 철근 같은 거 배관을. 철근이라든지 또 와이어 메시 같은 거 배관하기도 하고 채워넣을 때 여기까지만 채워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채울 때는 다음번 할 때 채워넣는 거야. 서로 연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없네. 그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하고 막힌 줄눈이나 막힌 줄눈 해야 돼요. 통줄눈 해야 돼요. 구멍을 막힌 줄눈이라고는 서로 옆으로 번갈아 싸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보강 블록조는 통줄눈을 한다는 거예요. 통줄눈. 그래야지 구멍 맞추기가 쉬워요. 만약에 막힌 줄눈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막힌 줄눈 하면은 이게 좀 현장에서 조금 몇 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통줄눈 하면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단수도 똑같고 1.5m 이내이고 아까 제가 월가다 얘기 설명했죠. 월가다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월가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뭐 가령 스펙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얼마 걸치고 몇 대 이상 이어라 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기타 사항에서 보면 되고 이게 좀 막 40D 이상 여기서 40D 여기서 기타 사항 7번에 동그라미 2번에 40D가 있어요. 그 D는 뭐죠? 철근 두께, 철근 지름의 40배를 겹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40D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겹치란 얘기. 서로 겹치란 얘기예요. 철근을 이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겹쳐서 이어라. 40D 지근에 이어서 겹쳐라. 그러면 다 배웠던 거니까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테두리 9번에 가로 9번에 테두리 맨 밑에 있는 거 테두리 설치 못죠. 다 설명을 했죠. 아까 초반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블록 쌓기에 일반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게 뭐 그냥 시방서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방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방서의 내용을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방서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라. 근데 누가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시방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는 거예요. 강. 근데 우리 세로고는 구멍에다 맞추면 되는 거고, 1번에. 그럼 가로고는 넣나요? 가로군도 넣는단 말이에요. 가로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 번에 구웠으면 두 개 쌓고, 세 번째 쌓을 때 가로군을 넣어요. 근데 가로군 넣는 블록이 그림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인방보처럼 자로로 철근을 배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가로근을 배근을 할 수 있게끔 가로근도 한다. 그래서 보면 있죠. 60cm라고 돼 있죠. 60cm니까 이 블록 한 장 높이가 20cm잖아요. 190. 그러니까 190. 세 장마다 하나씩 배근해라 라고 하는 거. 요거 60cm. 세 장마다 하나씩 60cm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로도 배근을 하고 세로도 배근을 하고 그러니까 보강 블록조 같은 경우는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랑 뭐 비슷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다 썼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학교들 있죠, 고등학교나 뭐, 이런 공립학교들 가보면 다 이걸로 해서 보강 블록조로 다 돼 있어요. 벽도. 여기다 페인트 칠하고 그냥 끝. 우리나라는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보통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보강근으로 하기도 하고, 보강 철물로, 와이어 메시 같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꼭 우리가 굵은 철근을 뭐 한 두 개 넣는 것보다는 가는 철사라든가 가는 철망을 여러 개 넣는 게 더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했던 5cm 사춤. 여기 나오네요. 5cm. 여기 5cm를 빼고 해라. 여기 5cm를 15cm네 그러면 빼고 타설해라. 요거 타설은 요거 할 때 같이 여기까지 하는 거죠. 서로 이으려고 하는 거. 블록 윗면 5cm 하부에 둔다라고 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보강 블록조에 대한 뭐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맨 왼쪽에 조적식 블록. 이거는 이제 배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막힌 줄눈이니까 배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안 한 상태이고. 자, 보강 블록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보강 블록조인데 막힌 줄눈인데 불구하고 보강을 한 거예요. 강을 이렇게 한 거고 설치한 거고. 요거는 장막벽 구조죠. 기둥과 보가 있는 경우.
장막벽 구조. 이거는 사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구조. 허물어도 벽돌을 이렇게 밀어버려도 건물이 안 무너진다. 그리고 거푸집 블록조라는 게 있어요. 거푸집 블록조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는 지금 거푸집 블록조가 아닌데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 보강 블록조인데 거푸집은 뒤에 있을 텐데 없어. 거푸집 블록조는 요 그림 잘못됐어요. 요거 말고 이렇게 디귿자, 기역자, 니은자 모양으로 왜 이게 들어왔지? 어쨌든 말을 설명하면 쉽게 하면 네모나거나 또 디귿자 모양 갖다가 서로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살이 얇아요. 그리고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나게 뚫려져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디귿자 모양으로 있다고 한다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미음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걸 쌓아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디귿자가 디귿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붙여놓고. 그래서 이 블록 자체가 하나의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푸집을. 그냥 단순하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하나의 거푸집 역할을 해서 저런 것들을 뭐 T자형, 디귿자형, 미음자형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거푸집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거푸집 블록조라고 하는데 요거 좀 그림에서 좀 잘못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그거 설명을 했고. 자, 됐죠, 이제. 자, 보강 블록조의 일반 스펙이죠. 뭐, 벽돌 고조랑 똑같죠. 거의 똑같고, 특별한 것만 보면, 이건 ALC 블록이나, 죄송합니다. ALC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ALC 블록. ALC 블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했었는데, 기포 콘크리트를, 우리가 콘크리트 대신에 기포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발수제를 넣어서, 기포 콘크리트를 넣고, 안에 그러면 공기방울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 ALC 블록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는 건데, 보통 우리 시멘트 블록의 무게가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가볍기도 하고, 그 안에 공기방울이 있으니까 톱으로도 잘리고, 뭐 이런 거. 근데 흡수율이 엄청나게, 안에 공기가 많다 보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장재로 외부에다 넣게 되면 물을 좀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저기 ALC 블록이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증기로 찌는 거예요. 아까 높은 온도에서 찌면 1시간 정도만 지나도 강도를 발현한다고 했잖아요. 뭐 500도씨, 뭐 400도씨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10시간이면, 그러니까 50도, 100도라고 한다면 4시간만 그냥 구우면 양정하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가마에다 쪄버리는 거예요. 열이랑 압력을 넣어줘가지고, 쪄가지고 그냥 바로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ALC 블록이다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펙들. ALC 블록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고, 여기서 있죠. 고압 증기 양생, 경량 콘크리트. 고압 증기 양생, 경량 콘크리트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블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비닐벽, 내력벽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서 톱으로도 짤 수가 있어요. 톱으로도. 자, 그 특징을 가진 게 이고. 자, 그러면 다 넘어왔어요. 이제 넘어오고. 자, 이제 석재로 넘어왔어요. 이제 블록 공사가 아까 벽돌을 쌓고, 블록을 쌓고, 이제 돌을 쌓는 거죠. 돌 공사로 온 거예요. 자, 돌 요거 지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시험 문제 보니까 냈더라고요. 그래서 화강암의 특징. 제가 다 찍어줄게요, 지금. 화강암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암이 있죠. 화강암이 있고 수성암, 변선암이 있는데, 화강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는 암석이죠. 보통 경복궁 가면 다 화강암으로 돼 있죠. 왜냐면 화강암밖에 없으니까. 뭐 보통 포천석, 뭐,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화강섬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널린 게 다 화강석이죠. 여기도 석산 있잖아요. 근데 화강암이 있는데, 화강암을 다 중국에서 요즘 다 수입한단 말이에요. 판재를. 왜냐면 인건비가 안 나와서 다 수입을 해서 쓰는 실정인데, 화강암이 압축력이 엄청 좋아요. 여러 가지 용도 좋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산이 변한 거고, 밑에 보면 수성암이라고 있죠, 수성암. 우리가 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속종을 우리가 파악할 때, 수성암이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보통 이제 강에서 만들어지면, 뭐 샌드스톤, 인도 사암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건 뭐예요? 석회.
우리 보통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호초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우리 석회석이잖아요. 석회석. 우리가 시멘트 쓰고 있는 거, 석회석이나, 석회석이 좀 변한 게 라임스톤이라고 있고. 자, 이런 석회석, 이런 물속에서 바다나 강에서 만들어진 돌이 열을 받아가지고 변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변성함이 석회석이 변성이 돼가지고 만든 게 대리석. 저기 지중해 가면은 다 널린 게 다 대리석이죠. 우리나라 반대죠. 그래서 그 대리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압축 강도도 비교적 크고 또 굉장히 치밀해요.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리석이, 그리고 뭐 이렇게 밑쪽으로 우리가 연마를 잘하거나 우리가 가공을 잘하면 되게 이쁜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외장재로도 또 내장재로도 많이 쓰는 게 대리석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 포천석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이고, 제주도 가면 현무암 있죠. 막 구멍 뻥뻥 뚫리는 거. 그것도 화성암의 일종인데 그거는 변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무암이 변성된 게 화강암이고, 수성암은 사암, 뭐 석회암이 있고, 라임스톤, 대표적인 게 라임스톤이 있고, 수성암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외장재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있고, 변성암도 사실 대리석 같은 경우도 외장암으로 못 써요. 왜냐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뭐 몰라도 화강암이랑 대리석 정도에 대한 거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이랑 화강암은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세요. 시험에도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압축 강도, 뭐 흡수율 순서, 이거는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압축 강도가 좋은 게 화강암이다. 제일 좋은 게 화강암, 대리석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압축 강도가 좋은 게 화강암이랑 대리석 좋고, 흡수율도 또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 흡수율도 적으면서 압축 강도가 좋다는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물도 덜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대리석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수종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석종 같은 거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는 화강암. 난 뭐 노랗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문경석이나 아니면 사비석 같은 거 써도 되고. 여러분들 거기 가보세요. 거기 파크하야트 호텔, 파크하야트 한번 가보면, 삼성역에 있는 파크하야트 가보면 거기 욕실이 그냥 원판으로, 사비석 원판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돌은 운반이 어려워요. 운반이. 그러니까 돌 자재값보다는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원석을 만약 옮기려면 엄청 비싸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 거, 시브렉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인도사암, 요게 석회석, 라임스톤, 요게 이제 트레버틴, 요거 일반 대리석.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건지 정도는 알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좀 나는 좀 검은색으로 나는 하고 싶다. 화강암이 좀 싸니까. 고홍석이라든지 마천석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 검은색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안 나잖아요. 중국산 시블렉. 자, 석재의 장단점이 있죠. 석재의 뭐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는 거고, 단점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점이 없구나. 단점은 지금 뒤에 있네. 그러니까 단점은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운반이 어렵다는 거. 운반이 어렵고 가공이 어렵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쓰던 데가 파란색을 쳐놨는데 운반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계획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재 같은 거 할 때, 우리 대부분 수입산이란 말이에요, 석재는. 그럼 뭐예요? 수입산이 배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뜨잖아요.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돼. 안 오는 한 달 동안 기다려봐. 그러면 난리 나죠. 현장에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와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공급 계획이라든가 또 물량이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량이 확보 안 되면 말고 이상한 데가 여기서 하나에서 산에서 가져왔으면 그 산에서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뭐 부족하니까 옆에 저기 뭐야, 중국에서 저기 북쪽 지방에서 가져왔다 남쪽 지방 같이 가져오면 달라요. 똑같은 속성이라도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물량 계획이라든가 언제 들어오고 그런 것들 잘 계획을 실제로 공사할 때 잘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운반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신경 써라라고 하는 거. 요즘은 다 잘라서 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판석 같은 경우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석재할 때 읽어보면, 이거 다 읽어보니까 너무 졸려서 그냥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석재는
똑같은 도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표면을 가공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혹독이는 그냥 정으로 딱딱 때려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만드는 게 혹독이고, 혹독이는 무릉의 값이죠. 왜냐면 단위건비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갈수록 이제 잔다듬, 뭐 갈기, 광내기가지, 광내기 대표적인 물갈기. 물로 갈아버리면 어때요? 매지매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화강석이라도 그냥 자연석처럼 되게 매트한, 완전히 자연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매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업라이트나 뭐 월러시 효과, 조명 효과 낼 때 좀 매트한 데다가 조명을 때려 훨씬 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너무 광으로, 물갈기에도 광이 많으면 피곤해. 시도가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똑같은 도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광택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매트하게 할 건지 광택을 낼 건지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보면 돼.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더 많이 더 이렇게 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그렇다. 그래서 그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요 그림은 여기 없는데, 여기 있네. 여기 다행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니까 이제 쇠매로 하는 게 저게 이제 정다듬, 뭐 정으로 다듬, 뭐 도드람 망치로 다듬. 그래서 다르죠. 혹독이 하는 경우랑 그다음 정다듬, 뭐 도드람 망치 다듬, 뭐 잔다듬. 그 요건 뭐 불로 굽고 있잖아요. 버너구이는 이제 불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우나 가면은 바닥에, 우리나라 뭐 되게 사우나 가면 뻔해요. 다 화강석 버너구이 됐단 말이에요. 화강석이 열을 받으면 이렇게 잘 튀어요. 그러니까 튀겨져요. 그래서 갑자기 열을 받은 다음에 물을 싹 불어버리면, 온도를 낮춰버리면 표면이 꺼끌꺼끌해지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강석 버너구이. 여러분들 이제 사우나 시설 가면 바닥은 다 거의 뭐 100% 그렇게 돼 있다. 연마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막 새롭게 막 개발되고, 특히 이제 인테리어 마감재로 쓰는 것들은 연마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석재 시공법.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일종 그림으로 봐야 돼. 이건 내가 일단 이거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할게요. 뒤에 보면 석재 시공법을 보면 크게 요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그림 보면 석재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석재는 습식 방법이 있고 건식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시공할 때. 습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뒤에다가 몰탈로 고정을 하는 거고,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재, 트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금속 앵글로 고정하는 게 이제 우리 건식 방법으로 해요. 좋은 게 요즘은 거의 다 건식 방법으로 많이 하죠. 왜 습식 방법 왜 안 해요? 어차피 습식 방법이 하더라도 돌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마를 때까지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타일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세워놓으면 안 무너지게 세워놓는데, 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은 몰타를 구를 때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로 안 붙잡고 뭐냐면, 어쨌든 임시적으로 철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얇은 봉강으로 하고 촉으로 이렇게 드릴을 뚫어가지고 촉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뒤에다가 몰타를 사춤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우리가 습식 공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습식 공법이고, 그리고 건식 공법은 뭐냐면 아예 몰타를 사용 안 하는 거죠. 트러스를 짜가지고 트러스에다 앵글을 놓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러스를 안 짜고 벽에다 앙카를 박아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런 경우죠. 거의 이제 이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자 보면 이거 잘 보이려나? 여기 보면 이제 이 앙카를 갖다가 RC 구조에다 앙카를 박아요. 근데 요 앵글이 이 앵글을 고정하고, 이 앙카가 요 앵글을 고정하고, 일단 몰탈도 좀 차이나네요. 요 앵글에다가 하나 더 뭘 박아요? 여기다가 앵글 하나 더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요 나사를 왔다 갔다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돌을 쌓을 때, 돌이 가장 중요한 게 수직을 딱 맞춰야 되잖아요. 잘 안 맞아요. 무겁고 안 맞아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막 고무망치 툭툭 두들겨서 맞추는데, 요거를 나사를 위아래 두 개를 하나만 가지고 힘들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를 맞추고 각도를 맞춰가지고 딱 고정이 되면은 그거를 앵글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죠. 요 방식. 이게 앵글
앵글 시공하는 거. 요것도 앵글에다가 여기 몰타를 고정하기도 하고 몰타 없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여기에 보통 외단열이라서 단열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앙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골재, 그 단열재를 지나서 앙카가 길은 앙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습식공사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습식공사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똑같아요. 핀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라인드로 이렇게 일자형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L자형 앵글을 갖다가 넣어서, 위아래 넣어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석재를 시공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오면은, 자, 이게 습식공법을 가르는 내용. 지금 얘기한 게 다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대략적으로 훨씬 더 딱딱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요것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좀 디테일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면 읽어보고, 제가 얘기한 건 요거 어느 다 했어요. 요거는 뒤에 있는 거는 건식공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거의 다 건식공법으로 다 하죠. 습식공법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돌 쌓기 방식. 돌 쌓기 방식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돌을 이제 쌀 때 줄눈이 어떻게 생기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층은 수평 줄눈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바른층. 허튼층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줄눈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줄눈이 있으려고 뭐 노력하는 게 허튼층이고, 층지어 쌓기는 줄눈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가로줄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자연에는 그대로 그냥 대략적으로 가공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막 쌓기, 허튼층 쌓기, 허튼 쌓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4가지 쌓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돌공사까지 빠르게 끝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목공사까지 빠르게 끝내봅시다. 그러면 시험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자, 목조의 장점, 단점, 성질, 이 앞에 항상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목재는 그 강도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워요, 상당히. 그래서 목조와 같은 재료를 우리가 현대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그 비싼 걸 만들고 싶어도,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이 더 무겁단 말이에요. 목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기층도 있고, 그러니까 단열이라든가 차음이라든가 이런 성능도 좋고,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강도도 비교적 좋아요.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거 좋고. 단지 안 좋은 거는 이제 전단 강도가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중간에 쪼개지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이 있고, 가공도 용이하고, 톱으로 잘라도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나름 좀 미려하고요. 내가 원하는 착색도 가능하고, 내가 이렇게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결을 그대로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목재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수종 같은 경우는 혈협수하고 침협수가 있죠. 그래서 침협수는 어때요? 여러분 침협수 보면은, 침협수는 이렇게 가지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길쭉한 게 하나 딱 있잖아요. 소나무처럼 전나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장재를, 긴 부재를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구조조를 많이 쓰고, 화력수 같은 거 어때요?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력수 같은 경우는, 그 대신 화력수는 좀 두꺼운 경우가 많아, 두꺼워. 그래서 화력수 같은 경우는 보통 가구재로 쓰거나 아니면 수장재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트를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무늬목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화력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는 무게가, 여러분 목재가 우리가 물에 뜨는 이유는 왜 물에 뜨냐면, 목재가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물이 뜨는 거예요. 그냥 공기층을 뺀 목재는 물에 안 떠요. 물에 더 무겁단 말이에요. 비중 자체는 1.5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근데 그 안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목재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층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공급률을 구할 수 있는데, 공급률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함수율이라고 나오는, 함수율이 안 나오네.
하나, 함수에 나오네, 그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시험에 나오나요? 잠깐 볼까요? 잠깐. 이게 되지? 너무 느리다. 시험에는 안 나오네. 그죠? 어쨌든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 목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머지 것도 여러분 다 혼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거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 목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체는 비중이 크다. 근데 물에 뜨는 이유는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공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처음에는 공기가 많이 없어요.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목을 딱 베어버리면 그 안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도 물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목재가 똑같아요. 그 안에 송진이 흐르거나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목재를 쓴다는 얘기는 그 유리수를 보통 빼고 쓴단 말이에요. 빼고. 생목을 어떻게 자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조를 해서 쓰게 되는데, 자, 유리수를 먼저 다 빼버린다. 유리수를 빼는 이유는 그 안에 유리수도 있지만, 그 안에 송진도 빼야 되고,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담가 넣기도 하고, 오랫동안 제한 상태도 건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유리수를 빼버리는데, 유리수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근데 세포 안에도 세포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포수. 세포 안에도 그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수가 먼저 건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함수율이 30%. 그때에 유리수에서 다 빠져나가고 세포수가 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의 함수율이 30%인데 그 30% 지점이 바로 섬유포화점이라는 거예요. 섬유포화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섬유포화점. 그래서 섬유포화점이 지나가면은 이제 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무슨 얘기냐면 목재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축이 돼요. 뒤틀어지거나 이런 데서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재를 쓸 때 건조해서 쓰긴 하는데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생목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건축자재로 쓰거나 섬유포화점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건축자재로 썼다고 한다면 언젠간 마를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변형이 일어난다니. 그럼 쓰면 안 된다니.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변형된 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세포수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0%로 만들면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0%까지는 안 하고 보통 우리가 공기 중에서 바짝 말리면 15%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15%까지 또 내려가지도 않아. 왜냐면 우리가 열대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보통 15% 정도까지만 내리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이제 수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뒤틀리지 않는다. 15% 이하로 내려가면 뒤틀리지. 그럼 우리는 나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송진이라든가 이런 거 유리수를 다 빼버리고 그리고 세포수도 30%에서 원래 30%였던 거 15%까지 건조된 거를 써라 이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 해당되는 그 자재를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래서 공기 중에서 말렸을 때 15% 정도까지만 해서 섬유포화점은 30%가 지날 때가 섬유포화점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좀 밑으로 쭉 말리면 말릴수록 강도는 더 세지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틀어지는 게 목재의 가장 큰 단점이 변형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변형을 시켜라 말려가지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목재의 함수율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 물로 만큼 머금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됐고. 그럼 목재는 그러면 수축과 변형을 한다면 그럼 어디가 수축이 잘 되냐? 이거 또 얘기하면은 막 길어지는데 그래서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뒤에는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게 제가 얘기한 게 파란색으로 된 거예요. 지금 목재 강도에서 섬유포점 이상에서는 강도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목에서는 하지만 섬유포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도는 세지지만 변형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강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변형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변형된 걸 가지고 써라. 그래서 공기 상태에서 기건 건조한 상태에 나무를 써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가장 크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나무를 딱 잘라버리면, 이 나무 수심이, 그, 나이테가 있는데, 여기 위로, 인자가 위로 이렇게 빼버리는 거. 키를 작게 하고 키를 늘리게 하는 힘은 얘가 잘 버티는 거예요, 나무가. 하지만, 쪼개는 거예요. 옆에도 누르면 약해요. 전당강도 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씨, 말 소리 하네. 자, 이렇게, 요 결 모양 있죠. 결 모양으로 이렇게, 요 중심 방향으로, 밖에서 중심 방향으로, 요 방향에서 자르면 이게 고등결이 되고, 이 접선 방향으로 잘라버리면 널결이 돼요, 널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널결이 더 변형이 잘, 수축에 의한 변형이 잘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등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널결이 더, 변형이 더 잘 이루어진다? 아니면 고등결이 더 변형이 많을 것 같다? 느낌이, 왠지 널결이 저는 느낌이 널결이 더 많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느낌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저 접선 방향, 나이테랑 평행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널결이 조금 더 위험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는 널결이 더 이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는 고등결이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보기 나름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고등결로 자르면 수축도 없고, 강도도 더 균일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른다는 거. 근데 뭐, 우리가 제지하다 보면은 꼭 고등결만 나오면 좋은데, 어느 부분에만 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거 안에 있는 수심이라고 그러고 변제라고 그래. 안에 있는 거를 심재, 밖에 있는 거를 변제라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는 자라면서 밖에 늘어나는 거예요?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가? 밖에 게 늘어나잖아요, 밖에 게. 밖에 게 나이테가 하나만, 1회마다 우리 춘제라고 해가지고, 봄에는 잘 자라고. 여름, 가을에는 덜 자라고 해가지고, 덜 자라는 거. 춘제가 좀 모르고, 추제가 좀 모르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아, 심재. 심재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30년 된 게 가운데에 몰려있는 거고, 밖으로 나올수록 밖에 있는 세포지구 좀 싱싱한 거죠. 최근에 만든 거. 그러니까 만약에 널결로 만약에 자르더라 하더라도, 저게 널결이 아니라 구등결로 자랐다 하더라도, 어느 쪽은 심재고 어느 쪽은 변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고등결이라 하더라도 꼭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됐고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 목재 강도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거 계속 읽으면은 한번 읽어봐서 만약에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저한테 차라리 질문을 하고. 자, 그리고 강도는 요것도 이제 강도.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네요. 심지어 변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이구 저기 뭐 이상한 거다 저기. 저거 뭐야? 놀래라. 진짜. 자, 그래서 저기 아까 밑에 있었는데 언제 올라왔지? 진짜 살려줬더니. 그래서 심지어 아까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심지어 변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심지어 변제. 그래서 심재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비중도 크고 단단하고 이렇다는 얘기고, 변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 무르고 뭐 수분도 많이 포함하고 뭐 이렇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재와 변제에 대한 차이점도 표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의 단점이 뭐냐면, 목재는 썩잖아요.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분을 샀거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균에 의해서 썩게 되는데, 영양분이 있으니까 그 영양분을 먹으려고 뭐 달라드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썩는데, 자, 그래서 방부를 해줘야 된다, 방부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부는 침직법이라 해가지고, 물에 담가놓으면 되는 거야. 물에 담가놓으면 안 썩어요. 공기가 차단되니까. 그 주의법, 물에 그냥 담가놓는 게 아니라, 방부액을 좀 첨가한 물에다 담가놓고, 물에다 담가놓으면 또 뭐가 좋아요? 안에 있는 송진이라든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에 한 1년 6개월 담가놓는단 말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옛날에 저기 떼목 타고 이게 태백산맥에 있는 그
가면 태백산맥에 있는 뗏목으로 싣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들고 오는 게 거기가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 놓으려고 뗏목으로 실어 나른 거예요. 자, 그런 게 침지법이고, 주의법은 그냥 주입하는 거. 표면탄압법은 표면을 불로 구워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건희 박물관, 이건희 전시관인가? 이건희 한 거 최근에 공무원 국정공무원 떴을 때 그 당선자가 보니까 그 이제 마감재를 외부 마감재를 나무로 썼는데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불로 구운 나무를 썼어요. 불로 구운 나무. 이게 이제 마감재를 뭐로 쓰는 게 저도 그거를 유심 있게 봤는데 마감재 선택을 잘했더라고요. 디자인도 잘했지만 마감재 선택까지 잘하니까 그냥 당선이 된 건데 그 이제 표면을 탄환한 거 탄화. 컨셉이 옛날에 원래 있었던 건물처럼 짓고 싶었다. 그게 컨셉인데 그 나무를 이용하니까 좋은 거죠. 나무의 어떤 거를 시간을 이렇게 조금 예전의 시간을 땡겨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표면 탄압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포법은 간단한 거죠. 뭐 이렇게 니스라든가 이런 거 칠하는 거죠. 왜 니스를 칠하죠, 근데? 몰타를 안 바르고 니스를 칠하는. 몰타를 바르면은 우리가 나무의 어떤 그런 특성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무로 할 때는 투명 리스라든지 뭐 이런 라카라든지 이런 걸 투명 라카라든지 보통 그런 걸 뿌려서 나무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재료적인 성질을 그대로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포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재 방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불을 이제 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부제 관련된 것들, 방부제 관련된 내용들, 뭐, 콜타르라, 뭐, 크레소오토, 소오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그 다음에 페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냥 방부제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목재 건조법. 그래서 아까 했던 건조법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수액을 빼고, 자연 건조하고, 또 인공 건조하는 법이죠. 인공 건조하는 법은 뭐, 증기로 찌는 거죠. 열을 가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철길에 보면 밑에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철길에 있는 나무. 그거는 기름에다 찐 거예요, 기름에다가. 그래서 물에다 찐 것도 아니고, 기름 증기에다가 쪄가지고 하니까 100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다는 인공건조법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재 제품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제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목재까지만 끝내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용 관련될게요. 합판은 다 알죠, 합판? 합판은, 없어졌어! 저기 숨었네. 합판은 합판은, 얇게 베니아라고 하죠. 베니아가 합판이라는 의미예요. 얇은 판을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이렇게 홀수로 넣어가지고 눌러버린 거죠. 약품에 섞어서 눌러버린 거 우리가 합판이라고 하는데, 목재의 단점이 뭐예요? 아까 변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단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적어진단 말이에요. 직각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전단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합판 많이 쓰는 거예요. 합판, 대표적인 게 합판이죠. 합판은 뭐 이거저거 많이 쓰죠. 우리 뭐 거푸집 공사도 쓰지만, 뭐 일종의 뭐 하고. 그래서 합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목을 바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목재를. 원목으로 쓰는 게 원목하고 좋은데, 원목의 단점이, 원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접선 방향, 그러니까 평행 방향. 나이 때 평행 방향 쪽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그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목이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집성목이란 거 뭐냐면 원목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집성목이란 거 이렇게 생긴 거. 원목을 이렇게 각재 형태로 붙여가지고 만든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스칸디아 지방,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거기 뭐 이케아 있잖아요. 이케아 제품들이 보면 다 이렇게 집성목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성목도 원목으로 보는 거예요, 원목으로. 요거는 원목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니까 변형이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 하는 거, 집성목. 그 다음에, 뭐, 코펜하겐 리브, 그 외에 뭐, 콜크판, 뭐, 그냥 보면 되고. 코펜하겐 리브판은 뭐예요? 우리 우리 강당 같은 데서 흡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콜크판도 이제 말랑말랑한 거. 자, 파티클 보드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그 나무가루. 나무를 우리가 제지하다 보면은 가루들이 부산물들이 많이 생성되는데, 그 가루들을 이제
본드랑 뭐랑 이렇게 열이랑 가가지고 붙여서 만든 거를 이제 파티클 보드예요. 파티클이라는 게 먼지잖아요. 여러분들 가구 제품 있죠? 이거 다 파티클 보드예요. 여러분들 이거 책상 있죠? 이거 책상 옆면을 보세요. 뒤로 보세요, 뒤. 이거 파티클이에요, 파티클, 이거. 예, 파티클. 이거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라미네이트 붙여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파티클 보드는 뭐냐면, 아까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수축에 대한 변형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스를 박아도 돼요. 나사를 박아도 단단하게 고정되는 특징을 가는 게 파티클 보드. 요거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뭐예요? MDF. MDF는 아예 그냥 섬유질. MDF는 뭐, 여기서 M이 중밀도예요. HDF는 고밀도. 그래서 MDF, 뭐, HDF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MDF에다가 우리가 나무 무늬목을 바르게 뭐예요? 마루잖아요, 마루. 그래서 여러분, 강화마루가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MDF. 근데 파티클 보드로는, 강화마루는 안 만들죠.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게 있어요. 가구에 이제 바디제로 많이 쓰는 거, 문짝으로, 바디제로 많이 쓰는 게 파티클 보드.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화장실 같은 데 가도 있잖아요. 저기 큐비클 있죠? 그것도 다 파티클 보드요.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파티클 보드. 근데 MDF 단점은 뭐죠? 물이 약하죠, 그죠? 물이 먹으면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지고 또 나사가 헛돌아요, 가다가. 그런 단점들이 있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 이제 목재 종류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이음과 맞춤과 뭐 쪽매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음, 맞춤, 쪽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목재가 길게 나오거나 넓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붙여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뭐 철근 붙이듯이. 자, 그럼 뭐 붙일 때 어떤 카테고리로 붙이냐라고 하는 거.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방향으로 붙이는 걸 이음이라고 하고, 직각 방향으로 붙이는 거를 맞춤이라고 하는 거야. 직각 방향. 대표적인 맞춤이 뭐였어요? 우리 액자 같은 경우는 문짝에서도 옛날 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맞춤은 직각, 이음은 일자로, 길이 방향으로. 쪽매는 뭐, 쪽매는 우리 플로링 붙일 때 껴서 붙이잖아요. 그래서 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고, 붙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이거를 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것만 보면은 맨날 평생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재는 이음 쪽매 맞춤이 있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 이음 방법 중에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목재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금속재로 우리 그 철구구조에서도 우리가 마찰접합 하듯이 목재도 마찬가지로 금속 판을 붙여요. 금속을 맞대가지고 이렇게 볼트로 서로 조여가지고 인장력을 최대한 발휘한단 말이에요.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인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트러스 지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워낙 기둥과 기둥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댄 이음이라는 게 맞댄 이음. 그리고 때로는 여기다가 기둥을 다 세워놓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음한 부분에다가 기둥을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뭐 억거리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둥이나 받침대를 세워놓기 좋게끔 이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대서 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겹쳐가지고 걸어서 이음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할 때는 갖다가 음과 양으로 가서 끼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음 맞춤 쪽매 어쩌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를 알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왜 그런지 알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지붕재 여기 들어가고 왜 이걸 넣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이해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하고 요거 이 정도만 트러스 짤 때 필요한 거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을 때 이 축에다가 기둥을 넣을 거냐, 좀 내어서 일 거냐, 하나 대고 넣을 건지, 아니면 뭐 하나 더 좀 보강제를 하나 댄 다음에 할 건지, 이에 따라서 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음이나 맞춤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하고, 이런 거. 약하면 안 되겠죠? 모양에 치우치도 안 되겠고, 워낙 당연한 거죠. 뭐 그냥 보고, 응력이 작은 곳에서 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붕 공사할 때 왕대공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공을 왕대공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지붕에 트러스가 있으면 맨 가운데 수직 보재를 왕대공이라고 하는데, 이 왕대공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양쪽으로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트러스.
이렇게 트러스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트러스 구조로 만약에 기붕을 짜게 되면, 이게 트러스를 짜잖아요. 이렇게 짜겠죠. 이렇게. 이거 트러스 형태예요. 근데 요게 지금, 요게 왕되고. 근데 이게 트러스는, 이게 주저앉는 거니까 이 부재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뭘 써요? 저걸 대들보를 써요. 대들보. 대들보는 압축력이나 힘력 다 받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 안 하고 그냥 인장력만 밖에 설계를 했어요. 인장. 트러스의 기본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붕이 주저앉아가지고 밀어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잡고 있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인장력만 필요하잖아요. 그거예요. 대들보. 여기다가 거는 겁니다. 여기다가 감자비세를 걸고, 여기다가 이어도 되는 거. 이런데 있지만 가운데다 이런 얘기예요. 또 트러스의 평범, 왕대공 가까이 된다. 왕대공 가까이. 이 근처에다가 있는다. 이 근처에서 이어라. 그러면 응력이 좋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근처에 이어라 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요거는 다 인장제. 수직은 다 인장제예요. 떨어지는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압축제. 우리가 구조상에서 봤을 때 압축력이 작용하는 거. 사선으로 되어 있는 트러스에서 사선은 압축제. 가로, 세로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인장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알면 나중에 구조 같은 거 이제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와가지고, 요게 지금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 쪽매. 다. 지금 몇 시죠? 50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쪽매는 그냥 있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지어 쪽매 많이 쓰잖아요, 지어 쪽매. 음량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면 플로링들 거의 다 지어 쪽매 돼 있을 거예요. 먹줄은 그냥 치는 거고, 먹 때리는 거예요. 먹 때리고, 모접기. 우리가, 부재가 있으면, 부재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못 닿게 한단 말이에요. 둥글게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다고 봐도 뭐가 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코너에다가 이제 몰딩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접기예요. 그 다음에, 모접기. 여러 가지 모접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 철물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건 요 두 배 정도가 아니죠. 이을 때 맞댄 힘으로 익게 되면, 그나마 이게 전단력이 안 좋은데 서로 이렇게 맞대서 이었단 말이야, 직각으로. 그러면 전단력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다 두 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원형을 여기다가 박아놓고,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게 전단력에 의해서 하는 걸 막는 게 두 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보면 되고, 요 안장쇠라든가 감자비세 같은, 감자비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철물을 하나 보강하는 거죠. 이거를 밑으로 떨어지려는 걸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감자비세고, 그 다음에 안장쇠 같은 거 보를 걸 때 안장쇠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철물 같은 것들이 있고,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목재 세우기. 우리가 목공사할 때 공사하는 순서예요. 목재를, 처음에 목재 세우기가 있는데, 목재를 그럼 왜 세우죠? 목재 세우기가 무슨 말이에요? 목재 우리가 여러분 작업할 때 벽에다 대고 작업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벽체를 만들거나 천장을 만들 때 바닥에서 작업을 해요. 바닥에서 항상 작업하는 게 기본이에요. 작업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작업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우거나 올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공사 순서대로니까 기초, 인방보, 종돌이, 큰보. 요거는 이제 뼈대 세울 때 종돌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걸 종돌이라고 하는 거죠. 종돌이. 요걸 요거 돌이에요, 돌이. 전통 구조에서. 인방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보랑 도리에 대한 개념은 아닌데, 보하고 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보예요, 보. 근데 우리 한옥에서는 이거를 보라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보라고, 이쪽 방향을 도리라고 하는 거, 도리. 가로, 세로 겹치는 거. 그런 개념이고, 용어에 대한 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초 세우고 지붕 세우고 수상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공사 순서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특징적인 게 2층 바닥, 우리가 천장판을 설치할 때는 2층 바닥, 천장, 1층 바닥, 1층 천장을 맨 마지막에 시공한다. 이거 좀 이거는 이렇게 시공하는 게 조금 편의해서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천장 반자틀 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걸 그냥 설명을 하면,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달대바지라고 하는 거는, 이 달대라고 하는 거는 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다는 거.
천장을 이렇게 달아매는 걸 달대라고요, 달대. 그러면 이 달대를 저기 천장 어디든가에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달대바지, 달대바지. 달대바지를 먼저 시공한 다음에 반자 돌림대라고 하는 거는 몰딩을 해요, 몰딩. 요 몰딩이 금속으로 되었지만 요거를 이제 반자 돌림대라고 하고, 반자 돌림대 위쪽에 있는 거를 반자 틀바지예요. 두 개는 옆에 벽에다 붙이는 거야, 벽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공 공사할 때 작업을 바닥에다 놓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작업해야 될 게 반자 틀이라고, 이거 반자 틀. 자, 여기 반자 틀이에요, 반자 틀. 자, 반자 틀을 바닥에서 작업한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서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여기. 벽에다가. 여기 지금 반자 돌림대나 반자 틀 바지에다가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래가 처져요,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달대 바지 저 위에 있던 거에다가 이거 처지지 않게 달대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다음에 달대를 세운 것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 달대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탕을 칠하면 이렇게 반자 넣을.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사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달대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사실. 달대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달대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이 목공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경량 같은 경우는 달대를 먼저 세우는 게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달대는 맨 마지막에 한다. 오히려 반대로. 목구조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됐고. 그래서 일단 목구조까지 일단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거나 만약 다음 주에 만약에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타일부터. 근데 타일이 내가 수업 문제를 내다 보니까 타일이 이번에 기말고사에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험을 일단은 자료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찍어준다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메모 좀 해보세요. 자, 객관식이 18문제,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 이렇게 나와요. 네, 5문제.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 객관식이 18문제라고 나오면. 자, 앉아서 하면.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근접해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뭉뚱그리지 않고. 자, 뒷관적으로 그냥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터였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 백은 순서. 철근, 백은 순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정착 위치. 정착 위치.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데 어디다 정착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기둥은 뭐 어디다 정착하고, 뭐, 보는 기둥에 정착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근데 그거를 뭐 내가 볼 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정착을 어디다 위치. 각 부재들이 정착할 때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정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나눠준 요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피복 두께와 관련된 피복 두께의 역할. 피복 두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뭐 역할 같은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의 측압.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타설하게 되면 옆구리 터지잖아요. 그 옆구리 어떻게 하면 옆구리 터지는지. 거푸집의 측압. 예. 어떻게 했을 때 측압이 많이 받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항상 순서가 중요해서 아까 백은 순서 얘기했죠. 왜냐면 거푸집 조립 순서. 거푸집은 어떻게 조립 순서가 어떤 거 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푸집들 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폼이 있었어요. 뭐 유로폼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유로폼, 뭐 플라잉 폼, 클라이밍 폼, 터널 폼, 뭐 슬라이딩 폼 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거기서 그런 폼 종류 그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설명을 하고 무슨 폼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 3종 세트 있죠. 슬래그 시멘트, 뭐 고로 시멘트, 뭐 플라이시 시멘트 3가지 있었잖아요. 각각의 특징들.
다음에 겨울철에 공사할 때 쓰는 시멘트. 겨울철에는 어떤, 그렇잖아요. 물이 막, 그러니까. 겨울철에 쓰는 시멘트라고 그냥, 어떤 그 긴급공사할 때 뭐 있거나 겨울철에 쓰는 시멘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배합설계. 배합설계 우리 하잖아요. 몇 대 몇으로 하고 자갈은 뭘 넣고 물은 얼마나 넣고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걸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자, 콘크리트의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 중에서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이 있어요. 굳지 않는 콘크리트 성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플라스 메스팅이라든지 뭐 컨시스턴시라든지 뭐 워커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콘크리트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한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필연적으로 한 번에 공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타설할 때 이어붙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어붙기 할 때 이제 고려사항들, 이어붙기 할 때 이렇게 해라, 이어치기를 할 때 원래는 이어치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카리 골재 반응이 있었죠. 아까 백화현상이랑 똑같잖아요. 백화현상이랑 같은 거예요. 알카리 골재 반응이. 자, 알카리 골재 반응, 중성화 반응, 백화현상, 크리프 현상. 이거의 특징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네 개를 다 알면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뭐뭐 하는 그런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답 보기가 알카리 반응, 중성 반응, 백화현상, 크리프 현상. 이게 보기.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미콘. 여기까지만. 레미콘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레미콘 보면 한 반장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레미콘. 레드믹스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미콘 얘기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 안 했어요. 기타 콘크리트 공사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수업을 그거 빼놓고 수업을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세요. 꼭 읽어보면 돼요. 레미콘, 레드믹스 콘크리트, 기타 콘크리트 제가 올려줬어요. 거기 보면은 저기 레드믹스 콘크리트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반장 정도 돼. 한 장도 안 되니까. 레미콘 관련된 거.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때 딱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철근의 접합 중에서 용접 용접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용접에 대해서 좀 보세요. 이게 좀 아무튼 용접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나가요. 근데 이거를 용접 용어 그냥 합시다. 용접 용어에 대해 내가 문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철골 용접 용어가 아닌 것은 문제가 철골과 관련된 용접과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오늘 배웠던 벽돌 쌓기 있었죠? 4개 중에 하나. 영시 쌓기, 불시 쌓기, 미시 쌓기. 그다음 오늘 또 배운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아까 화강암, 대리석, 좀 석회석 이게 대충 얘기했어요. 그 중에 성질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순이에요. 화강암, 대리석, 석회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되고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목재의 접합 방법. 오늘 수업했던 거. 내가 목재까지 어쩌고 막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목재의 접합 방법 관련된 거 한 문제.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이 타일까지 내가 수업이 나갈 줄 알고 타일 문제가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라고 하긴 그렇고 하니까. 자, 제가 문제를 그럼 알려줄게요. 타일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그냥 공부해 보세요. 타일 흡수율이 큰 순서대로 물을 더 흡수율이라고 하면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이면 보통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덜 빨아들이는 게 좀 좋다고 봐야 돼요. 조금 더 물을 덜 빨아들이는 타일을 만들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온도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도자기 생각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수업하는 식으로. 도자기 생각하면 독이랑 자기 있잖아요. 자기가 더 물을 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독이는 항아리. 예? 아이고. 그래서 보통
자기 같은 경우는 물 더 치밀하고 통통 소리 나는데, 항아리 같은 경우는 물도 잘 빨아들지만 공기가 잘 통하는 대신에 좀 이제 공기가 잘 통하니까 김장도 잘 되겠죠. 공기가 숨을 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 흡수율의 크기에 대해서 타일 종류 중에서 그거는 제가 알려주고 한 거니까 그냥 각자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맞추면 좋은 거고, 뭐 틀려도 이거는 제가 좀 바뀌어요. 그다음 주관식 문제 5문제 중에서 아하하하하. 여러분들 그 혼화제 중에서 저희 중에서 A제라는 게 있어요. A제. 자, A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일단 어이 A제. 그러니까 혼화제라고 하는 약품. 그러니까 재료가 아니라 약품인데, 약품 중에서 A제 제일 중요한, 혼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A제니까 공기연행제. 공기연행제를 그냥 공부해보면 돼요. 그냥 거기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거죠, 제가. A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풀 수 있는, 공부를 해봐요. 왜냐면 그 양이 많아요, 또 공부 양이. A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줄눈도 있어, 줄눈들. 뭐, 컨트롤 줄눈 있었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줄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컨스트럭션, 익스펜션 조인트. 보통 3가지 있잖아요. 그 조인트 관련된 것들 공부. 너무 이렇게 하나 하면 안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어쨌든 줄눈과 관련된 것들 하고, 또 딜레이 줄눈도 있어요. 딜레이 줄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줄눈에 대한 것들이 주관식으로 하나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요거는 좀 가르쳐 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는 객관식에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객관식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콘크리트와 관련된 거. 그리고 철거공사와 관련된, 철거공사에서 접합들이 있었잖아요. 고력버터 접합이 있었고, 용접 접합이 있었고, 그냥 고력버터 조합 있고, 몇 가지 그 접합 방법들이 있었죠. 그 접합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뭐라고 딱 찍기가 좀 그래서. 접합 방법 중에서 있고, 하나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타 콘크리트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기타 콘크리트가 하나도 안 했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혼자. 프리스트레스 공법. 자,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지금 설명을 하면, 스트레스를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프리가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미리고, 스트레스는 이제 응력이라는 거. 스트레스, 응답하는 힘이니까, 응력이니까. 우리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보통 철근을 그냥 이렇게 배근하잖아요. 그냥 배근하지 않고, 이게 당겨서, 그냥, 피아노 선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굳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이걸 탁 놔버리면, 당겨지는 힘이 그 안에 있잖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넓은 그런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넓게 했을 때 프리스트레스를 그 안에 고무줄을 집어넣는 거, 철 고무줄을 집어넣는 그 스트레스를. 그래서 그 방법에는 포스텐션이 있고, 포스텐션 방식이 있고, 프리텐션 방식이 있고, 막 이런 몇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우리 제가 그냥 문제를 알려주는 거니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제가 기타 콘크리트의 그 수업을 좀 넘어왔어요. 나중에 수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좀 적어보세요. 프리스트레스 공부. 제가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 콘크리트. 그 안에는 포스텐션, 프리텐션 방식이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